법이 닿지 않는 도시, 잿빛 항구의 강한 시. 그곳에는 스스로 법이 되어 도시의 어둠 위에 군림하는 왕이 있었다. 그의 이름, 강력계의 폭군. 최민국.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고 그의 오만함 앞에서는 정의마저 침묵해야만 했다. 경고했던 그의 왕국에 아주 가느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름도 직위도 없이 한 여자가 그들의 성역으로 걸어 들어온다. 오만한 권력은 그녀의 뺨을 내리쳤고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침묵했다. 하지만 남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 하나의 진실, 자신이 방금 뺨을 때린 그 초라한 여자가 바로 오늘부터 자신이 머리를 숙여 모셔야 할 신임 강한 경찰서장 한서진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돌아왔다. 7년 전 불의의 사고라는 이름 아래 덮여버린 약혼자의 억울한 죽음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최민국, 그리고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 카르텔. 그녀는 잊혀진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이 지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제 한 여자의 차갑고 처절한 전쟁이 시작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한 곳으로 그의 오만한 손이 그녀의 뺨을 때린 바로 그 순간 그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13층 감찰과 조사실, 형광등 불빛이 흠집 하나 없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책상 위로 하얗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책상 맞은편에 앉아 나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비리, 혐의, 경찰관을 어떤 감정도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박경위 지난 3년간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가? 서진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모든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경찰청 내부의 모든 비리와 부패를 도려내는 감찰과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여자였다. 그녀의 앞에 앉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경정님, 저는 결백합니다. 박경위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서진은 대답 대신 얇은 서류, 파일 하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그가 유흥업소 사장과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과 그의 차명 계좌에 입출금 내역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래도 발의 말 텐가 박경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서진은 그의 자백을 받아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다른 감찰과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독하다. 독해. 저 여자 앞에서는 정말 뼛속까지 다 털리는 기분일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야. 약혼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이후로 사람이 완전히 변했잖아. 서진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녀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인터폰이 울렸다. 경찰청장의 비서였다. 한서진 경정님, 청장님께서 지금 찾으십니다. 청장실의 문은 언제나처럼 무겁게 닫혀 있었다. 청장은 그녀의 경찰학교 시절부터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 재혁을 아들, 딸처럼 아껴주었던 그녀의 오랜 멘토였다. 앉아라. 서진아. 청장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박경희. 건은 잘 마무리되었나네. 청장님, 자백 받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역시 너야. 청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아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진아,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힘든 임무를 하나 맡겨야 할 것 같다. 말씀하십시오. 강한 경찰서 그곳으로 가줘야겠다. 강한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진의 그 얼음 같던 표정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의 찻잔을 든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강한시 7년 전 그녀의 모든 행복이 멈춰버린 바로 그곳, 그녀의 약혼자 강재혁이 순직했던 바로 그 지옥. 아시다시피 그곳은 지금 썩을 대로 썩어 있어. 특히 강력계 최민국 그놈이 서해 왕처럼 군림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놈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본청에서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나는 네가 필요하다. 서진아, 그곳에 어떤 연줄과도 얽혀있지 않은 너만이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낼 수 있어. 강한 경찰서의 신임 서장으로 가서 그곳을 바로 세워다오. 그것은 명령이자 부탁이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7년간 기다려온 기회였다. 최민국, 그 이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 전 재혁 선배 사건 현장에 있었던 형사입니다. 그래, 나도 안다. 그래서 너에게 더 힘든 부탁이라는 것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청장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청장님. 그날 밤 서진은 서울 변두리에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유일한 가족, 늙은 경찰견 러가 있었다. 러는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품에 안겨들었다. 서진은 러를 끌어안고 아주 오랫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싸움이 될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재혁과 함께 찍었던 낡은 사진들과 그가 끼워주었던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서 재혁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정의롭고 용감한 경찰이었다. 그는 살아생전 입버릇처럼 말했다. 서진아, 우리가 경찰인 이유는 단 하나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마. 약속해. 서진은 사진을 쓸어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보고 싶어. 재혁 선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굳은 결의에 찬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나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 당신이 지키려 했던 그 정에, 그리고 당신을 앗아간 그 어둠의 실체, 내가 반드시 밝혀낼게. 그러니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줘. 다음날 새벽, 한서진은 감찰과의 날카로운 제복 대신 평범한 트렌치코트를 입었다. 그녀는 러를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의 낡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빠져나와 7년 전 그녀가 도망치듯 떠나왔던 그 잿빛 항구 도시 강안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녀의 차가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강한 경찰서장실을 감싸고 있었다. 한서진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자신의 뺨을 때렸던 그 오만한 형사 최민국은 지방청장의 불호령에 혼비백산하여 서장실 밖으로 쫓겨났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조금도 후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뺨에 남은 희미한 열기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의 심장 속에서 다시 들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지독한 분노이자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 작은 액자를 들어올렸다. 액자 속에는 앳된 얼굴의 두 남녀가 경찰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에 젊은 한서진, 그리고 그녀의 곁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 그녀의 약혼자이자 경찰 파트너였던 강재혁. 그 사진을 보고 있자니 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7년 전 강안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도시였다. 항구를 중심으로 새로 생겨난 마약 조직이 도시 전체를 좀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중심에는 베일에 쌓인 그림자라는 인물이 있었다. 당시 강력계 마약반의 에이스였던 강재혁과 한서진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1년 넘게 조직의 잠입 수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경찰학교 동기이자 둘도 없는 연인이었다. 그들은 함께 꿈을 꾸었다. 이 도시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그런 꿈,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또 하나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었다. 제혁의 K9 파트너이자 독일 셰퍼드인 러는 그 어떤 인간보다 더 용감했고 충성스러웠다. 세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다. 오랜 잠입 수사 끝에 그들은 마침내 그림자대 정체가 강한시를 주름잡는 건설사 대표 오 회장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항구의 한 폐창고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를 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 작전 전날 밤 제혁은 서진의 손가락에 작은 반지를 끼워주었다. 서진아, 이번 작전만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평생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작전 당일 서진은 갑작스러운 상부의 명령으로 작전에서 배제되었다. 그녀 대신 다른 팀이 제혁의 백업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그 팀의 팀원은 바로 당시 강력계의 신참이었던 최민국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무정이만을 붙들고 있었다. 밤 12시 마침내 제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 개시 지금 진입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들은 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몇 분 뒤 무정이 너머로 총성과 비명 그리고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지원 요청 창고에 불이 났다. 제혁이 형님이 강제혁 형님이 나오지 못했다. 서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장은 거대한 불길과 검은 연기로 뒤덮여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그녀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동료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바로 그때 그녀는 보았다. 화염 속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비틀거리며 빠져나오는 것을 러였다. 러는 온몸이 불에 그슬린 채 입에 제혁의 피 묻은 경찰 조끼 조각을 물고 있었다. 그리고 러의 뒤편 불타는 창고 입구에 서 있는 한 남자 최민국. 그는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동료를 잃은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다. 그저 무언가 복잡하고 불안한 기색만이 역력했다. 그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다가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위험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불의의 사고로 급하게 종결되었다. 마약 조직원들은 모두 현장에서 불에 타 죽었고 그림자 오 회장은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리고 강제혁은 순직 처리되었다. 경찰은 창고에 가스 누출로 인한 우발적인 폭발이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진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밤 최민국의 그 이상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러가 물고 나왔던 제혁의 조끼, 그 조끼에는 총알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제혁의 몸에서는 어떤
총알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교묘하게 사라져 있었다. 서진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 상부는 그녀의 요구를 묵살했다.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며 그녀를 강제로 휴직시켰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 내부에 누군가가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무력했다. 그녀는 결국 강한 경찰서를 떠나야만 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재혁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더 강해져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반드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당신을 죽인 자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심판하겠다고. 그녀는 지난 7년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 그녀는 경찰청, 본청에, 감찰과에서 독하게 일했다. 수많은 비리 경찰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옷을 벗겼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강한 경찰서장 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에 지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녀는 7년 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지옥으로 돌아온 것이다. 서진은 길었던 회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액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의 발치에 엎드려 있는 늙은 개를 내려다보았다. 7년의 세월 동안 함께 늙어버린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동지 러는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개를 들어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서진은 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러, 우리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다. 최민국, 그리고 그의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어둠의 세력. 기다려. 재혁씨, 내가 이제 왔으니까.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다음날 아침 한서진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강한 경찰서의 문턱을 넘었다. 건물은 7년 전 그녀가 떠날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낡고 칙칙한 복도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묵은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고 쫓겨났던 29의 어린 형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옥의 성주가 되기 위해 돌아온 40의 서장이었다. 그녀의 첫 공식적인 업무는 전 직원 조례였다. 대강당의 강한서에 모든 경찰들이 모였다. 100여 명이 넘는 남자들. 그들은 단상 위로 걸어나오는 젊고 아름다운, 그러나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의 신임 서장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 불신, 그리고 은밀한 저기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의 연설은 짧고
간결했다. 그녀는 자신의 화려한 경력이나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늘어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세 개의 단어만을 말했다. 원칙, 정의, 그리고 신뢰. 저는 오늘부터 이 세 가지 원칙 아래에서만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가 스스로 원칙을 어긴다면 우리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신뢰를 잃은 경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강당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어떤 박수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것은 강한 경찰서가 그녀에게 보내는 차가운 환영 인사였다. 조례가 끝나고 직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최민국이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서장님, 어제 현장에서 제가 저질렀던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그 공손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오만함과 분노를 한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왕국을 침범한 새로운 지배자에게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최 팀장, 사과는 그쯤 하면 됐네. 자네의 그 뛰어난 수사 능력을 앞으로는 범인 잡는 데에만 써주길 바라네. 내 뺨을 때리는 데가 아니라. 그녀의 그 나직하고 날카로운 한마디에 최민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그것은 이 경찰서의 새로운 지배권을 둘러싼 두 마리 맹수의 보이지 않는 첫 번째 싸움이었다. 그날부터 한서진을 향한 강한서의 왕 최민국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결코 정면으로 그녀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영리한 방식으로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했다. 한서진이 주요 사건의 보고서를 요청하면 담당자들은 언제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고를 늦췄다. 죄송합니다. 서장님, 지금 현장 수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서류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녀가 주재하는 수사회의에서 그녀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최민국과 그의 라인에 있는 베테랑 형사들은 언제나 미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의견에 반박했다. 서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경험에 의하면 그들은 현장 경험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그녀를 책상 물림, 본청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여자로 치부했다.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경찰서 안에서 외딴섬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녀는 이 견고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최민국을 포함한 모든 과장급 간부들을 서장실로 소집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오늘부로 우리 서의 모든 장기 미제 사건 전담팀을 신설한다. 그녀의 말에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장님, 지금 저희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사건들도 산더미인데 언제 그 캐캐묵은 옛날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봅니까? 한 형사과장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진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래서 묻어두자는 건가?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우리의 무능을 영원히 덮어두자는 말인가? 장기미제 사건은 우리 경찰의 수치이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돼. 그녀의 그 단호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재수사 사건은 내가 직접 선정했다. 그녀는 낡은 사건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5년 전 한성해운 격리과장 실종 사건. 그 파일의 제목을 보는 순간 최민국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한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5년 전 한성해운이라는 작은 회사의 격리과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단순 가출 및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시시한 사건 파일. 하지만 한서진은 알고 있었다. 이 시시해 보이는 사건 뒤에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사라진 격리과장은 횡령범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한성해운이 강한시의 거대 건설사인 오성건설의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성건설의 회장은 바로 7년 전 마약 조직의 수괴였던 그림자 오 회장이었다. 그리고 5년 전 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담당자는 바로 강력계의 최민국 형사였다. 한서진은 최민국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는 내가 직접 지휘한다. 그리고 최민국 팀장은 이번 수사의 책임자로서 나를 보좌하도록.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나는 네가 7년 전에 덮어버렸던 그 진실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가장 아픈 약점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다. 최민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한서진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감히 네가 내게 도전해라는 분노와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라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새로운 바둑판이
차려줬다. 그리고 첫 번째, 돌은 그녀가 놓았다. 한서진의 그 돌발적인 장기미제 사건, 재수사, 명령은 강한 경찰서 전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대부분의 형사들은 그녀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다. 5년이나 지난 단순 횡령 도주 사건, 이미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캐캐묵은 사건에 왜 서해 모든 인력을 낭비해야 하는가. 그들의 불만은 당연했다. 오직 단 한 사람, 최민국만이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일이 좀 꼬이게 됐어.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바로 오성건설의 오 회장이었다. 그 새로운 계집 서장이 5년 전 한성해운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무언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최민국은 불안했다. 5년 전 그는 오 회장의 사주를 받고 그 사건을 직접 덮었던 장본인이었다. 사라진 격리 과장은 횡령범이 아니었다. 그는 오성건설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를 손에 넣고 언론에 제보하려던 내부 고발자였다. 그리고 그는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라 강한시 앞바다 차가운 물속에 수장되어 있었다. 한서진, 저 젊은 여자는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일까? 최민국은 그녀의 그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서진의 재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녀는 최민국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5년 전 사건 기록들을 먼지 하나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당시 수사가 얼마나 허술하고 부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해냈다. 그녀는 사라진 격리 과정의 유가족을 다시 찾아갔다. 지난 5년간 경찰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해왔던 늙은 아내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우리 남편 절대 그런 돈을 훔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도 정직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살해당한 거예요. 제발 제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세요. 서장님. 한서진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녀의 수사망이 점점 더 오성건설을 향해 좁혀오자 마침내 어둠 속에 숨어있던 짐승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서진은 퇴근 후 자신의 관사로 돌아왔다. 그녀의 관사는 경찰서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자 동지인 늙은 케이크 물러만이 그녀를 반겼다. 서진은 러에 밥을 챙겨주고 자신도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낮에 미처 다 보지 못한 사건 파일들을 펼쳐놓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잠을 자던 러가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창밖의 어둠을 향해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늙은 개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한 경계심이었다. 레어. 왜 그래?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정전. 서진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러의 목줄을 풀었다. 물어. 러.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거실 유리창에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2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소의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살인 청부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겁을 주러 온 해결사들이었다. 크르르릉 러가 맹수처럼 포효하며 그들 앞으로 달려나갔다. 러는 늙었지만 여전히 경찰견이었다. 러는 앞서 있던 남자의 팔을 정확하게 물고 늘어졌다. 아기, 미친, 개새끼가.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쇠 파이프로 러의 등을 내리쳤다. 낑 하는 비명과 함께 러가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레어. 서진은 절규하며 총을 그들에게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의 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경찰 나셨네. 여자가 총 쏠 줄이나 알겠어. 다른 한 명의 남자가 그녀를 비웃으며 다가왔다.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자의 다리를 향해 정확하게 방가쇠를 당겼다. 탁 날카로운 총성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의왕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붙잡고 쓰러졌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웃 누군가가 총소리를 듣고 신고한 것이었다. 젠장 퇴각해 남은 한 명의 남자가 욕설을 뱉으며 동료를 부축해 왔던 길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러에게로 달려갔다. 러, 괜찮아? 러는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다. 러는 고통 속에서도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손등을 핥았다. 마치 그녀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서진은 러를 끌어안고 울었다. 분노와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의
경고.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음은 내 목숨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그 어설픈 협박은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서진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둘러보다 무언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괴한 중 한 명이 로와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오성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은색 넥타이핀이었다. 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찾았다. 드디어 7년 동안 숨어있던 뱀의 꼬리를 잡았다.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야. 그녀는 신음하는 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서장 관사에 대한 야간의 습격, 그리고 범인이 남기고 간 단 하나의 증거품, 오성건설의 넥타이핀. 그 사건은 강한 경찰서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다. 이제 그 누구도 한서진이라는 젊은 여서장을 그저 본청에서 내려온 낙하산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의 세력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외로운 전사였다. 경찰서 내부의 공기는 미묘하게 나뉘기 시작했다. 최민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던 그의 라인에 있던 형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들은 최민국과 오성건설 사이에 무언가 검은 거래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까봐 전전긍긍했다. 최민국은 공개적으로는 서장을 습격한 범인들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에서는 밤늦게까지 오 회장과의 비밀스러운 통화가 오고 갔다. 멍청한 놈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기에 그런 흔적을 남겨. 그 계집 생각보다 독한 년이야. 이대로 두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대다수의 침묵하던 형사들, 그들은 이제 저울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 위험한 싸움에서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강한서의 낡은 왕 최민국인가? 아니면 본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새로운 여왕 한서진인가? 그리고 그들 중 단 한 사람, 강력 1팀의 젊은 형사 김진우는 그날 밤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고민의 밤을 보냈다. 김진우는 최민국을 존경했었다. 그의 동물적인 수사 감각과 범인을 향한 무자비한 집요함. 그는 최민국을 최고의 롤모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알고 있었다. 최민국의 그 정의가 때로는 얼마나 부패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그리고 그는 보았다. 새로운 서장 한서진의 모습을. 그녀는 여자였고 젊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베테랑
형사보다도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원칙과 정의만을 이야기했다. 김진호는 자신이 경찰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마음에 새겼던 바로 그 단어들이었다. 서장이 습격당했던 그날 밤 김진우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더 이상 부패한 왕에 충실한 기사로 남을 수 없었다. 그는 외로운 여왕의 칼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시각 한서진은 자신의 관사에서 다친 러를 간호하고 있었다. 다행히 러의 상처는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늙은 개의 회복은 더뎠다. 서진은 자신의 몸을 던져 주인을 지킨 늙은 충견의 옆을 묵묵히 지켰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발견한 그 넥타이핀이 놓여 있었다. 오성건설, 그 이름은 7년 전 죽은 약혼자 강재혁의 마지막 수사 노트에 적혀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재혁은 당시 오성건설이 항구의 마약 조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서진은 컴퓨터를 켜고 오성건설의 회장 오정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 경력,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사들. 그녀는 오정택의 웃고 있는 사진을 프린트해서 사건 자료들 옆에 붙여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신음하던 러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오정택의 사진을 향해 아주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크르르릉 컹컹 늙은 개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맹렬한 적의와 분노였다. 개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레어, 왜 그래? 러. 서진은 놀라 러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러는 오정택의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평생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서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깨달았다. 러는 경찰견이었다. 그 중에서도 냄새를 추적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개의 후각은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며 한번 기억한 냄새는 평생 잊지 않는다. 러는 지금 오정택의 얼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다. 러는 저 얼굴의 주인이 가진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서진의 머릿속으로 7년 전 그날 밤에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불타는 창고, 재혁의 시신, 그리고 그 옆을 지키던 러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오정택은 그날 밤 해외 출장 중으로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하지만 러의 이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는다. 오정택. 그는 7년 전
그날 밤 그 현장에 있었다. 그는 재혁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7년간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그녀의 관사 초인종이 울렸다. 문 밖에는 젊은 형사 김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서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으로 들였다. 김진우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최민국 팀장이 지난 몇 년간 오성건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최민국이 7년 전 강재혁 형사의 사건 파일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저는 더 이상 최 팀장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로서의 제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서장님, 저를 서장님의 칼로 써주십시오. 제가 서장님을 돕겠습니다. 김진우의 그 용기 있는 고백에 한서진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그에게 자신의 패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오정택의 사진을 가리켰다. 김 형사, 내 생각에 이 모든 사건의 시작과 끝은 바로 저 남자야. 그리고 그녀는 너의 그 기묘한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김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7년 전 그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그래, 살인이었지.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증거를 찾아내야만 해. 그날 밤 어두운 서장 관사에서 상처 입은 여왕과 충성을 맹세한 젊은 기사, 그리고 늙은 충견은 그렇게 하나의 팀이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7년간 어둠 속에 묻혀있던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진은 오정택의 사진을 노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김진우 형사의 그 용기 있는 고백은 외로운 싸움에 지쳐가던 한서진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그녀를 믿고 따르는 충실한 아군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7년 전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 러가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의 관사는 거대한 악에 맞서는 작은 비밀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작전을 세웠다. 최민국과 오정택 이 두 마리 뱀을 동시에 잡아야 해. 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너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넥타이핀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그들은 얼마든지 발뺌할 수 있을 거야. 김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서장님, 그들은 아주 교활한 자들입니다. 섣불리 쳤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게 해야 해.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이 제 발로 우리의 덫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뱀의 굴을 직접 건드려 뱀이 스스로 밖으로 기어나오게 만드는 심리적인 함정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미끼는 거짓 증인이었다. 김진우 형사는 다음날 경찰서 내부 전산망에 허위 보고서를 올렸다. 7년 전 강한 항구 배창고 화재 사건 관련 참고인 발견 보고 당시 현장 근처에 거주하던 노숙자 김모 씨가 사건 당일 밤 총성과 함께 창고에서 황급히 빠져나오는 2명의 남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함. 용의자 중 한 명의 인상착의가 오성건설 오정택 회장과 유사하여 그 보고서는 아주 교묘하게 작성되었다. 그것은 공식적인 수사 보고서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 보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김진우는 그 보고서를 최민국의 충실한 부하 형사의 책상 위에 실수로 떨어뜨려 놓았다. 미끼를 던진 후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예상대로 뱀은 미끼를 물었다. 최민국은 그 보고서를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그는 즉시 오정택에게 연락했다. 서진과 김진우는 미리 최민국의 사무실에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7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목격자라니. 오정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정해. 오 회장,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단순한 뜬소문일 수도 있어. 뜬소문 만약 그게 진짜라면 어쩔 건가. 그 노숙자 놈 당장 찾아내서 입을 막아야지. 7년 전 그 형사놈처럼 쉿전화로는 위험해. 오늘 밤 자네 별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지. 모든 것이 서진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민국과 오정택은 자신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었다. 그들이 만날 장소는 오정택 소유의 외딴 별장이었다. 그곳은 그들의 온갖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아지트였다. 김진우는 경찰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 별장의 내부 설계도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서진과 진우는 최첨단 도청 및 촬영 장비를 들고 별장에 잠입했다. 그들은 두 남자가 만날 것이 확실한 서재 곳곳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다. 모든 준비는 완벽했다. 이제 배우들이 무대 위로 오르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그날 밤 서진과 진우는 별장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 감청 차량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서진의 발치에는 러가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밤 10시 최민국의 차와 오정택의 차가 차례로 별장 안으로 들어왔다. 두 남자는 서재로 들어갔다. 서진은 헤드셋을 꼈다. 모니터 화면에 두 남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노숙자. 놈 정체가 뭐야. 오정택이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아직 파악 중이야. 하지만 단순한 노숙자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그 계집 한서진이 뒤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최민국이 답했다. 그년 그냥 놔둬서 안 되겠어. 지난번처럼 사람을 보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고를 진정해. 오 회장.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꼬리를 밟혀. 그 계집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오정택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겠나. 7년 전 그 형사 놈 일 다시 불거지는 거 아니야. 그때 자네 처리가 너무 어설펐어. 최민국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설퍼. 그때 그놈 강재혁이 우리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어. 그놈이 살아있었으면 지금 우리 둘 다 감옥에 있을 거라고. 내가 직접 쏴 죽이고 자네가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지 않았다면 말이야. 우리는 공범이야. 오 회장. 잊었어. 내가 직접 쏴 죽이고 자네가 불을 질러. 그들의 그 끔찍한 고백이 서진의 헤드셋을 통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온몸이 차갑게 떨려왔다. 7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그날 밤의 진실. 그녀의 약혼자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정의의 순간을 목격한 자의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러가 그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진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김진우를 돌아보았다. 끝났어. 김 형사. 이제 저 짐승들을 사냥하러 가자. 그녀의 길고 지독했던 복수의 마지막 장이 펼쳐지고 있었다. 최민국과 오정택의 그 끔찍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 그것은 7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 유일한 마스터키였다. 다음 날 아침 한서진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얼굴로 강한 경찰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김진우 형사를 통해 최민국 팀장을 서장실로 불렀다. 최민국은 여전히 오만한 얼굴이었다. 그는 아마도 지난밤 자신들의 비밀 회동이 완벽했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서장님, 부르셨습니까, 지금? 한성해운 사건, 브리핑, 준비 때문에 바쁩니다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보다 아래로 보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서장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어젯밤 별장에서 나누었던 두 남자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7년 전 그 형사놈 1. 다시 붉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쏴 죽이고 자네가 불을 질러 모든 증거를 없애지 않았나. 우리는 공범이야. 오 회장, 잊었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최민국의 얼굴은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의 그 자신감 넘치던 눈동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의 견고했던 성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녹음이 끝났다. 한서진은 녹음기를 껐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갔다. 최민국 팀장.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7년 전 강한 항구 마약 밀매 조직 소탕 작전 중 동료 경찰 강재혁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 그리고 지난 5년간 오성건설 오정택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범죄 사실을 은폐 및 조작한 혐의. 현재 지금 이 시간부로 당신을 체포한다. 그녀는 그의 앞에 차가운 수갑을 내밀었다. 최민국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듯 짐승처럼 포효했다. 한서진, 네, 이 독한 년. 그는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장실 문이 열리고 김진우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저항하는 최민국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웠다. 강한 경찰서의 왕. 그의 길었던 철권 통치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최민국의 체포는 거대한 도미노의 시작일 뿐이었다. 한서진은 그 녹취 파일을 증거로 검찰에 특별 수사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강한시 전체를 뒤흔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오성건설 오정택 회장은 공항에서 해외로 도피하려다 긴급 체포되었다. 그의 사무실과 자택에서는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과 그가 그동안 관리해온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그 장부에는 강한시의 수많은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강한시를 지난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거대한 부패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강한시 게이트를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낸 영웅으로 새로운 여성 경찰서장 한서진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최민국과 오정택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갇혔다. 강한씨는 오랫동안 앓았던 종양을 도려낸 환자처럼 서서히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진은 약속대로 강한 경찰서를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부패한 간부들을 모두 속아내고 김진우와 같은 정직하고 유능한 젊은 형사들을 중용했다. 그녀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경찰서를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그녀는 훌륭한 리더였다. 그리고 그녀의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다. 어느 햇살 좋은 가을 오후 서진은 더 이상 경찰 제복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으로 한적한 국립 묘지를 찾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늙은 개 러가 조용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언덕 위에 작은 묘비 앞에 섰다. 순직 경찰관 경사 강재혁 여기에 잠들다. 서진은 묘비 앞에 먼지를 손으로 닦아냈다. 그리고 준비해온 하얀 국화 꽃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졌다. 재혁 씨,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나 왔어. 오래 걸렸지.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을 죽인 그놈들, 그리고 당신의 죽음을 덮었던 그 모든 어둠, 내가 다 심판했어. 그러니 이제 당신 편히 쉬어. 응.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던 러가 주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나직이 낑 하고 울음소리를 냈다. 서진은 자신의 가슴에서 경찰 배지를 떼어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자부심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그 배지. 그녀는 그 배지를 정성껏 닦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 당신과의 약속 이제 지켰어. 그 순간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7년 전 그날 밤 그녀가 흘렸던 그 뜨거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하고 따뜻한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길고 지독했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얼어붙었던 시간도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가자, 러. 우리 집으로. 그녀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한번 돌아보고 언덕을 내려왔다. 강한시의 하늘은 7년 전 그 어느 때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